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마리TV 한도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측을 틀려서 이렇게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좀 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했었는데, 오늘 조금, 새로운 또 이 악재 좀 나오면서 좀 시장에 좀 추가로 좀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폭락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후에 시장은 어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 1월 달에는 1월과 함께 뭐 정말 악재화만 계속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일단 뭐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물량 부담, 블랙홀 현상,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 임박설, 이게 또 좀 시장의 하락 위험으로 차지했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 예측이 좀 될 수 있지만 전쟁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크라이나 과연 어떤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키예프 공화 공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00년대에 러시아와 같은 그런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원래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같았다. 키예프라는 이 수도가 예전에 러시아 수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뭐 우크라이나가 또 독립을 했다가 또 러시아의 흡수합병을 당했다가 또 독립을 했다가 또 흡수합병을 당했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한 국가로 갔다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예전부터 곡창지대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이런 이제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의 이 과학기술 요 군 기술을 거의 우크라이나가 절반을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기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와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해방이 됐었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그동안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쉽게 해서 이제 나토군이 러시아를 다 국경을 다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푸틴의 입장에서는 뭐 구소련의 재건 이걸 지금 가지고 지지율을 노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노림수를 벌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해결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진짜 전쟁이 나겠느냐의 우려감인데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갈등을 빚다가 뭐 좀 소소한 걸로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보스턴 차 사건이라던가 뭐 오스트리아 황태자 사건이라던가 뭐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이 발생하고 뭐 독립전쟁도 발생하고 이렇게 우발적인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존심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토가 가장 큽니다. 유럽에서는 동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부분이고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과학기술, 그리고 곡창지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퍼지면서 팜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이런 좀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지나가는 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부동항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역 크림반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크림반도의 대부분이 러시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민투표를 찬성률이 높게 통과를 했고요. 당연히 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합병이 쉽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설이 또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위험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때 당시에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크림 반도만 합병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또다시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아시다시피 동쪽 지역은 친러 쪽이고 이 서쪽은 유럽과 굉장히 친하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여기는 동서로 갈려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문서로 금지해달라.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이런 국가에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기들 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요구로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뭐 쉽게 찬성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물러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2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침략을 하게 한다면 자칫 정말 여기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투매가 나오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과연 그러면 침략을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냐의 차이점이 되겠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이자가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과연 이 우크라이나 하나를 침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얼마큼 많으냐 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제가 볼 때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일단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좀 발생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그 국경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협의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26일 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26일 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이렇게 모여서 파리에서 또 이렇게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디 좀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바로 뭐가 터지지 않으면서 계속 협상력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남겨놓는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군이 진출하고 있고 또 뭐 대사관에서 철수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또 굉장히 또 평상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화의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열어두느냐의 부분 이렇게 돼서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또 하나는 FOMC 회의가 있겠죠. 26일 날. 요거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왜 폭락을 했느냐. 뭐 한가지 나오는 얘기로는 1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올해 뭐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빠르게 진행한다라면 시장이 당연히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소매 지표, 소매 판매가 지금 감소를 했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떨어졌고요. 제조업 지수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고용도 조금 안 좋게 나와주고 있죠.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1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겠느냐라는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이번에 1월 달에 금리 인상하지 않고 그냥 3월 달 테이퍼링 끝내고 그때부터 0.25%씩 금리를 올려나간다. 이거는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재가 돼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번에 금리를 0.5% 올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0.25%씩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0.5%를 올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이 휩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굳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의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는 이제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를 한번 가서 보자라는 겁니다. 1월달에 이렇게 폭락하고 났을 때 보통 1월달은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강세를 보이면 또 그 해가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1월달에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1월달에 강세를 보였을 때는 사실 2월달에 바로 조정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1월달에 하락했던 시점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하락했을 때 2월달은 어땠고 그리고 그 해에 어떤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봉의 차트가 되겠고요. 뭐 1월달 내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1월달에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2008년도에 한 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월달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요. 자, 올해는 2008년보다는 그때는 이미 이 부실채권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만큼 시장이 폭락하겠느냐? 저는 일단은 조금 좀 지켜봐야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저점을 한번 이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한 게 어제였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예측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감매도권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볼리저 밴드를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뭐 바로 내일이라도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새로운 추세 때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락장이다라고 말씀드려 왔었고 이럴 때는 투매에 잡아서 반등 때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안정될 때 사겠다라고 하면 하락장에서는 이게 또 고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 나왔다가 올라가니까 뭔가 안정돼 보이죠. 근데 이게 고점이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게 되면요. 패턴 자체가 지금 요거를 못 돌파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고점 될 거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서 이미 패턴은 새롭게 발생이 한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요 라인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온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반급부에 들어갈 수 있는 감매도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격 매도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월달, 자,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달에 안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냐면요.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전부 다 1월달은 괜찮았어요. 2020년도도 1월달은 괜찮았어요.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올라왔죠. 이게 1월달인데, 2020년 1월달 좋았어요. 그리고 폭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2021년도 1월달도 뭐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 1월달이 좀 안 좋았죠? 예,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1월달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2월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달에 안 좋았을 때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더라는 거죠. 1월달에 하락하니까 2월달에 치고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1월달에 올라가니까 2월달에 폭락하는 모습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제 16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년도. 보통 이제 16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16년도 1월 달이면,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1월 달. 그러니까 요만큼 16년도 1월 달 이렇게 올라왔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올라가니까 2월 달에 좀 폭락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년도고요. 이게 이제 하락했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이제 하락을 했던 시점들. 1월 달에 약간 좀 보합권에 있었네요.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 약간 좀 보합권에 좀 맨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2011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를 보게 되면요. 2011년도를 쭉 가서 보게 되면, 2011년도에 1월 달, 2011년도 1월 달에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2011년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월 달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예, 시장이 좀 밀렸죠. 예,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좀 시장이 좀 부담 2월 달에 바로 반등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었고요.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보시게 되면요. 1월 달에 지수가 여기에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때 2011년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년도에 1월 달에 여기입니다. 1월 달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2월 달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2010년도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1월 달에 조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여기가. 안 좋았는데 2월 달에 반등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1월 달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1월 달이에요. 썩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면서 2월 달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2007년도에도 역시 1월 달의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1월 달, 예,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2007년 1월 달입니다. 예, 1월 달이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2003년도에도 이런 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월 달에 하락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달 들어서 쭉 밀렸습니다. 쭉 밀렸고, 뭐 2월 달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바닥을 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락을 많이 했던 경우에는 2월 달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월 달 내내 이렇게 하락한 적도 많지 않았어요. 1월 달 내내 이렇게 하락한 적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2월 달 들어서는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겁을 내는 부분도 시장을 억눌렀던 얘기들이 뭐냐? 바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이 블랙홀 현상. 이제 좀 끝나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금리. 거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 뭐 이런 악재들인데, 과거에도 대차 대조표 축소했던 시기가 한번 있습니다. 2003년.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요. 2003년도에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발언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때인 것 같아요. 이때 한번 그 긴축 발작이 한번 나타났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 다시 시장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예,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와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왔을 때 긴축 발작이 한번 나왔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여기서 폭락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대차 대조표 축소 때문이냐,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냐? 이거를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뭐 두 개가 같이 겹쳤겠죠. 악재가 아마 같이 겹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코로나를 맞게 되면서 한번 단기간에 대폭락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하지만 뭐 미국 주식 보시게 되면 또 상승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지수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악재가 거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반등이 나와요. 근데 아마 여기 정도 왔을 때 이제 아마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저항대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급락했다가 반등이 또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정도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감해도권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 좀 있고 물론 전쟁이 터졌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든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최상의 조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미국, 유럽 이 국가들이 바로 침략을 하지 않고 러시아도 아마 바로 침략하기에는 엄청난 걸 걸고 투자를 침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협상을 갈 만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나토 가입, 뭐 서면으로 금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거는 한 국가의 주권을 없애는 거 안 될 것 같고요. 이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좀 배치하지 않는 뭐 그런 조건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협상이 나와준다라면 조금 그래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차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침략이 나오지 않고 협상만 이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막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어땠냐? 모두가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2001년도 이때도 시장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역시 단기 급락했다가 또 폭등을 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시리아라던가 이쪽 사태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한때 또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 미개설이 있었을 때도 시장은 폭락했지만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런 게 지정학적 리스크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과거에 북한이 핵을 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장이 대폭락을 하지만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우리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0포인트가 빠졌지만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전면전 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렇게 저점 매수 기회였다라고 좀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극도로 세차하고 싶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차가 너무 더럽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안 왔다는 소리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온 거고. 그럼 내가 세차를 할 때쯤 됐을 때는 비가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세차하고 나면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오랫동안 차가 더러웠기 때문에 그럼 비가 안 왔던가 비가 계속 오고 나서 한 점 안 왔다는 거가 되겠죠. 사람들이 비가 오면 또 세차를 늦추니까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세차하고 싶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주 더러운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투매에 가담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좀 매도를 하더라도 좀 어쨌든 어차피 감매권이 있다라고 하면 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땐 또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요. 최대한 매도를 하더라도 그런 반등을 좀 노려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루TV 한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